히말라야 해발 4,500m.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한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 람푸르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사태로 길이 끊어져 아픈 아이가 약을 구하러 내려가다 얼어 죽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소녀가 건넨 찢어진 종이 비행기 하나를 받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했죠.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고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과연 그는 3년 후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종이 비행기는 정말로 진짜 비행기가 되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 해발 4,500m에 자리한 람푸르 마을은 말 그대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것은 깎아지른 절벽과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뿐이었어요. 50여 가구 200명 남짓 사는 이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은 좁디 좁은 산길 하나뿐인데 이마저도 겨울이 되면 눈사태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해 겨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12월부터 시작된 폭설로 마을 입구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7살 소년 텐징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거예요. 아이의 체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을에는 해열제는커녕 감기약 하나 없었습니다. 텐징의 아버지 펜바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업고 산을 내려가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만류했어요. 펜바, 지금 나가면 죽는다. 눈사태 위험도가 최고 단계야. 하지만 펜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어. 펜바는 등에 아들을 업고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으로 나섰어요. 깊은 눈더미를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2시간을 걸어 내려가던 중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사흘 후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둘 다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 카말은 펜바와 텐징의 시신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어요. 하늘은 우리를 버렸다. 하늘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데 왜 하늘은 우리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 거냐? 마을 사람들은 통곡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헬기조차 이 높이와 험한 기후 때문에 올라올 수 없었거든요. 펜바와 텐징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마을에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의 낡은 지프차가 가파른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한국원조라는 한글과 선명한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38세의 한국인 토목 엔지니어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고산지대의 매서운 추위에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태준은 서툰 네팔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마스테, 저는 한국에서 온 박태준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도우러 왔습니다. 촌장 카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펜바와 텐징이 묻힌 무덤을 바라봤어요. 신문에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고 싶어서 왔어요. 그때 마을의 9살 소녀 아르나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아르나는 손에 찢어진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얗던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했고 한쪽 날개는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아르나는 커다란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거 매일 하늘에 날려보는데 잘 안 날아가요. 진짜 비행기 올 때 이거 돌려주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찾을 수 있게요. 마을 사람들이 설명해줬어요. 아르나의 어머니는 2년 전 약을 구하러 마을을 떠났다가 눈사태에 묻혀 돌아오지 못했다고. 태준은 아르나의 작은 손에서 찢어진 종이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하마 아르나야. 아저씨가 진짜 비행기를 여기 데려올게. 태준의 약속에 아르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태준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험준한 산속 마을에
길이 300m의 소형 활주로를 만들어 경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을 주변은 온통 바위투성이 절벽이었고 평지라고 부를 만한 곳은 손바닥만 한 마을 광장뿐이었거든요. 며칠간 마을 곳곳을 누비며 측량한 결과 마을 동쪽 절벽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높이 50m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가파른 사면이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공사였습니다.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여러 건설회사에 연락을 취해 최신 굴착 장비와 폭약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태준이 직접 곡괭이를 들고 바위를 깨는 모습을 보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을의 장정들이 하나둘씩 태준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발파가 이루어졌어요. 태준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폭파 버튼을 눌렀습니다. 3, 2, 1. 굉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먼지가 걷히자 절벽에 움푹 팬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비로소 활주로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태준을 어깨에 메고 축하했어요. 우리가 해냈다. 정말 가능하구나.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발파를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절벽의 지질 구조가 생각보다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지하의 균열로 인해 두 번째 발파 시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붕괴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위험을 감수하고 두 번째 발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발파 당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1km 떨어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굴착기 조종사인 네팔인 라메시에게도 몇 번이나 안전수칙을 당부했습니다. 라메시, 폭파 신호가 나면 즉시 굴착기에서 나와서 엄폐 지역으로 피하는 거 알겠지? 라메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태준 사헵. 저도 집에 돌아갈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오후 3시 두 번째 발파가 시작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상했어요. 폭발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태준이 망원경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절벽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붕괴되고 있었어요. 위험해. 라메시, 어서 나와. 태준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굴착기를 덮치는 순간을 태준은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했어요. 태준은 미친 듯이 붕괴 현장으로 달려가 무너진 바위 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며 라메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6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라메시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외신들이 이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한국도 히말라야 앞에 무릎 꿇다 무모한 도전의 비극적 결말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을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라메시의 친구들이 태준에게 몰려들며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라메시가 죽었다. 당장 마을에서 나가라.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르나의 반응이었어요. 아르나는 태준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른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엄마도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아저씨도 거짓말쟁이에요. 아르나는 태준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종이 비행기를 낚아채더니 발로 짓밟으며 찢어버렸어요. 태준은 라메시의 빈소 앞에서 3일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라메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안전한 방법으로 해내겠다. 떠나는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다시는 오지 마라.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지만 주머니 속에는 아르나가 찢어버린 종이 비행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넣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마을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눈사태가 더욱 빈번해졌고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거의 1년 내내 끊어져 있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고 마을 인구는 200명에서 12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르나는 달랐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아르나는 매일 마을 동쪽 절벽 끝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르나를 걱정했습니다. 아르나야, 그만해. 그 한국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르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한국 아저씨는 돌아와요. 약속했거든요. 그해 겨울은 특히 혹독했어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과 연일 계속되는 폭설로 마을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마을에는 감자와 보리가 떨어졌고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하나둘씩 쓰러져 갔어요. 촌장 카말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우리도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바로 그때였어요. 3월의 어느 오후 마을 입구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설을 뚫고 여러 대의 차량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박태준이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태준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절반 이상 섞여 있었어요. 태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라메시의 무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메시, 늦었지만 왔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그것은 완벽하게 복원된 아르나의 종이 비행기였습니다. 아르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달려가서 태준을 껴안았어요. 아저씨, 정말 왔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태준은 아르나를 꼭 안아주며 복원된 종이 비행기를 그녀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르나야, 미안했어.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누구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말이야. 이번에 태준과 함께 온 사람들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히말라야 원정 경험이 풍부한 지질학자, 고산지대 폭파 전문가, 산악구조 및 안전관리사, 그리고 첨단 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까지 총 12명의 전문가 팀이 함께 왔습니다. 태준의 접근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3년 전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3차원 지질 탐사 장비, 원격 제어 굴착 로봇, 정밀 폭파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됐어요. 태준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6개월간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태준이 라메시의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전달하고 마을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마을 전체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했어요. 제 실수로 소중한 분을 잃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메시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의 시공팀이 되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안전 시스템 하에서 말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땀을 흘렸어요. 2년간의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어요. 태준과 전문가 팀의 철저한 안전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 점검 회의를 하고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했어요. 활주로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300m, 폭 30m의 작지만 완벽한 활주로가 히말라야 4,500m 고지에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고도의 활주로를 만든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활주로의 마지막 100m 구간에서 지하수가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바닥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종 측량에서 발견된 오류였어요. 활주로의 경사도가 국제 기준보다 0.3도 더 기울어져 있어서 안전한 착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준과 전문가들은 몇 달째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의 항공 전문가들도 화상회의로 참여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활주로를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태준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제 14살이 된 아르나가 나타났어요.
아르나는 며칠째 활주로 끝에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바람이 이상해요. 이쪽 바위가 바람을 막고 있어요. 여기서는 비행기가 제대로 날 수 없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태주는 달랐습니다. 3년 전 라메시의 죽음으로 배운 교훈이 있었거든요. 태주는 아르나와 함께 며칠간 바람의 패턴을 관찰했어요. 정말로 아르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존 활주로 방향으로는 교차풍이 심하게 불어서 안전한 착륙이 어려웠어요. 태주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바꾸자. 아르나가 말하는 대로. 동료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2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버리고 14살 아이의 말을 믿는다고요? 하지만 태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때로는 과학보다 경험이, 데이터보다 직감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결국 활주로의 방향을 30도 틀어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르나의 직감을 믿기로 한 거였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바꾼 지 6개월 후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후 2시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작은 경비행기 한 대가 히말라야 너머로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활주로 주변에 모여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120명의 마을 주민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비행기는 아르나가 예측한 바람길을 따라 완벽하게 접근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람프루 지상관제소 착륙 허가 요청합니다. 태준이 무전기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착륙 허가. 람프루 활주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바퀴를 댄 순간 온 마을이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와, 우리가 해냈다. 정말 비행기가 왔어.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며 웃었어요. 아르나는 종이 비행기를 하늘 높이 날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봐요. 진짜 비행기가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구호요원들이었어요. 3년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마을에 희망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의약품과 구호 물품들이 활주로에 쏟아져 나왔어요. 마을의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촌장 카말은 태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은 약속으로 하늘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활주로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되돌려 주었어요.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답했습니다. 우린 활주로가 아니라 미래를 세운 겁니다. 라메시와 아르나 그리고 모든 마을 분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아르나의 종이 비행기 모양을 본떠 만든 비행의 기념비였습니다. 기념비에는 한국어와 네팔어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된 큰 기적 마이너스 한국과 네팔의 우정이 하늘길을 열다. 라메시를 기리며 아르나는 기념비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라메시 삼촌, 이제 하늘길이 열렸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들을 남겨줍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줘요. 그리고 때로는 최첨단 기술보다 현장의 경험과 직감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국제 협력의 의미를 보여줘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아픔을 나누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우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